아줌마, 우리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이 골목에서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남자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였습니다. 순간 가게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떡볶이를 먹던 손님들이 하나둘 수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동네 아저씨까지 모두가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그 순간 쾅 하고 남자의 발차기 소리에 뜨거운 빨간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어요. 하얀 떡들이 더러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한미정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도 문구점 할머니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모두가 무력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오후가 또다시 악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한테서 손 떼. 골목 전체가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어요. 한지윤의 등장과 함께 골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공기가 달라졌어요. 햇살마저 갑자기 차가워진 느낌이었죠. 남자는 한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목에 있는 용 문신이 웃음과 함께 꿈틀거렸죠. 딸, 엄마랑 똑같이 당해볼래?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협했습니다. 그의 검은 가죽 재킷이 햇빛에 번들거렸어요. 하지만 남자의 움직임에도 한지윤의 눈빛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인 순간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시장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딸이 엄마를 위해 어떻게 조폭 조직 전체를 무너뜨렸는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그럼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시장 골목 한복판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낡은 아스팔트 위로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죠.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오래된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한미정 씨의 떡볶이. 가게는 20년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정 씨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몸으로 스테인리스 국자를 휘둘러 떡볶이를 저어주고 있었죠. 빨간 양념장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매콤달콤한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손님들이 호호 불며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가게 한 구석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김밥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단무지, 당근, 시금치, 달걀지단까지 색색깔로 예쁘게 준비되어 있었죠. 한미정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이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했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오후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줌마, 장사 잘 되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한미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뒤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둘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서 걸어온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차가운 시선이 번뜩였죠. 바로 이 골목의 골칫거리, 백두호였습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값비싼 금시계가 번쩍였고 오른손 검지에는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 백 사장님.
한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가게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떡볶이를 먹던 손님들이 하나둘 수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동네 아저씨까지 모두가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왜 그렇게 떠는데? 나 무서워? 백두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의 입꼬리가 기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지. 백두호의 뒤에 서 있던 부하 장영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40대의 건장한 체격에 목 뒤로는 용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백두호보다도 더 사나웠어요. 아줌마, 우리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장영수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장영수가 떡볶이 냄비 근처로 다가갔어요. 한미정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앞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저희 가게는 겨우 근근히 버텨나가는 형편이라서요. 한미정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다고? 백두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 가게 문 닫는 게 낫겠네? 순간 장영수가 떡볶이 냄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뜨거운 빨간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어요. 하얀 떡들이 더러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한미정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일가게 아저씨도 문구점 할머니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모두가 무력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장영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인 김밥까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미정 씨가 새벽부터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싼 김밥들이 더러운 바닥에 굴러다녔죠. 하얀 밥알들이 검은 아스팔트에 흩어졌어요. 이래도 장사할 거야? 백두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보호비 안 내면 이 떡볶이 더 못 판다고. 한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먹고 살려면 룰을 지켜야지. 장영수가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줄까, 아줌마? 그때 한미정 씨는 주방 구석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며칠 전 깨진 접시들과 긁힌 냄비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었죠. 매번 조금씩 가게가 망가져 갔어요. 벽에는 발자국 자국이,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두호가 한미정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의 가죽 구두가 바닥의 떡볶이 국물을 밟으며 끈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분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걸음걸이였습니다. 틱, 틱, 틱. 규칙적이고 단호한 소리였죠. 엄마. 모두의 시선이 골목 입구로 향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곧게 편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한미정 씨의 딸 한지윤이었어요. 백두호와 장영수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죠. 오, 딸이 왔네? 백두호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엄마 도우러 온 거야? 한지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걸음으로 조폭들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지윤아.
한미정 씨가 불안하게 딸을 불렀어요. 하지만 한지윤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수많은 위험을 헤쳐온 그녀에게 이런 골목 조폭들은 그저 짜증나는 벌레에 불과했거든요. 엄마한테서 손 떼. 한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어요. 한지윤의 등장과 함께 골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공기가 달라졌어요. 햇살마저 갑자기 차가워진 느낌이었죠. 장영수는 한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여자? 장영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에 있는 용 문신이 웃음과 함께 꿈틀거렸습니다. 아줌마 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백두호도 여전히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죠. 하지만 한지윤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일반인에게서 볼 수 없는 차가운 살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한지윤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엎질러진 빨간 떡볶이 국물, 굴러다니는 하얀 떡들, 그리고 더러운 바닥에 흩어진 김밥들.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딸이면 뭐 어때? 엄마랑 똑같이 당해볼래? 장영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협했습니다. 그의 검은 가죽 재킷이 햇빛에 번들거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윤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죠. 장영수가 손을 뻗기도 전에 한지윤은 이미 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어요. 707 특임단에서 수백 번 연습한 완벽한 관절기였죠. 아! 장영수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40대 건장한 남자가 한순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지윤의 손목 꺾기는 교과서처럼 완벽했어요. 힘의 각도, 압박 지점, 모든 것이 정확했죠. 주변 상인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렸고 문구점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뭐야? 백두호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지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영수의 손목을 꺾은 채로 그를 바닥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장영수는 고통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고 말았습니다. 으아, 조용히 해. 한지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기계 같은 목소리였어요. 한 번 더 소리 지르면 손목이 부러져. 장영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한지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움직일수록 더 아팠죠. 백두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금까지 이 골목에서 자신들을 막아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두가 돈을 내거나 도망가기만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는 뭐지? 야야, 너 뭐 하는 거야? 백두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한지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두호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군인의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 같았죠. 알아. 동네 건달들이지. 건달? 백두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우리가 건달이라고? 너 죽고 싶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지윤이 장영수의 손목에 더 힘을 가했어요. 정확히 관절의 압박점을 노렸습니다. 아! 장영수의 절규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그는 자유로운 왼손으로 바닥을 치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윤의 소나기는 쇠고리처럼 단단했어요. 골목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봤던 거였거든요. 한 명의 여성이 건장한 남자를 이렇게 쉽게 제압하다니. 엄마한테 사과해. 한지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하라고. 엄마한테 한 짓에 대해서. 백두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장영수의 비명소리를 들으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장영수의 손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놔줘. 놔주라고. 백두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지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장영수의 손목은 여전히 꺾인 채로요. 그리고 한 걸음씩 백두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죽 운동화가 바닥에 떡볶이 국물을 밟으며 끈적한 소리를 냈어요. 백두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떡볶이 가게의 낡은 벽이 있었어요. 시멘트 벽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백두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때 쓰던 말투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당하고 있었죠. 한지윤이 백두호 앞에 딱 멈춰 섰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 한지윤의 차가운 눈빛이 백두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백두호는 그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벽에 막혀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요. 마지막 경고야. 한지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협박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다시는 손대지 마. 이 가게에도 발붙이지 마. 야야, 너 우리가 뭔지 몰라서 그래. 백두호가 마지막 허세를 부렸어요. 우리 뒤에는 큰 조직이 있다고. 너 죽고 싶어? 관심 없어. 한지윤이 백두호의 말을 단칼에 자르며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벽에 댔습니다. 백두호의 귀 바로 옆 벽에 말이죠. 탁! 손바닥이 시멘트 벽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백두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지윤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다음에 또 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한지윤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짜 위험한 냄새가 났습니다. 백두호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해왔지만 이렇게 무서운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미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에 나서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지윤아, 그만해라. 괜찮으니까. 하지만 한지윤은 엄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백두호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영수가 바닥에서 신음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었죠. 형님,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장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두호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굴복하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사과하고 꺼져. 한지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다는 투였어요. 백두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여자는 정말 위험했거든요. 게다가 장영수의 손목이 정말 부러질 수도 있었죠.
미안합니다. 백두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지훈이 그제야 장영수의 손목을 놓아줬어요. 장영수는 즉시 손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을 보니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시는 이 골목에 얼씬거리지 마. 한지훈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없어. 백두호와 장영수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장영수는 손목을 감싸 안은 채 비틀거리며 걸었고 백두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골목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한지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과일가게 아저씨, 문구점 할머니,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모두가 이 조용한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거든요. 한미정 씨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지훈아, 괜찮지? 다치지 않았어? 한지훈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딸의 눈빛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다정했죠. 엄마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한지훈이 조폭들을 물리친 후 골목에는 묘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과일가게 김 사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지훈을 바라봤어요. 문구점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미정 씨는 바닥에 엎질러진 빨간 떡볶이 국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하얀 떡들이 더러운 콘크리트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싼 김밥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다행히 조폭들이 물러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일까요? 한지훈은 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걸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콘크리트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마치 군대에서 청소 훈련을 받은 것처럼 빠르고 체계적이었죠. 걸레질하는 한지훈의 모습을 보며 한미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렇게 강한 딸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거든요. 동시에 고마움이 밀려왔어요. 엄마, 저 사람들 얼마나 자주 와? 한지훈의 차분한 질문에 한미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 처음에는 정중하게 보호비만 달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백두호가 처음 왔을 때는 웃는 얼굴로 다가왔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한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걸레를 꽉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얀 관절이 드러날 정도로요.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야. 한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딸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한 달 순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50만 원이라니. 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한지훈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주름진 손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힘든 노동의 대가를 조폭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다니.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정호 상인회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한미정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해온 터줏대감이었어요. 미정아, 정말 괜찮아? 많이 놀랐을 텐데. 이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한미정 씨의 심정을 이해했거든요. 이정호 씨는 한지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방금 전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한 게 이 조용해 보이는 여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민 같은데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미정이 딸이지?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데 이정호 씨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백두호 같은 인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 백두호라는 놈이 쉽게 물러날 성격이 아니야. 오늘 이렇게 망신당했으니 분명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이정호 씨의 말에 한미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늘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한지우는 조용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이 돌고 있었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가게들도 피해를 봤나요? 한지윤의 질문에 이정호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얼굴에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철물점도 지난주에 당했어. 새벽에 와서 페인트를 벽에 뿌리고 갔다고. 빨간 페인트로 보호비 내라고 써놨더라. 이정호 씨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해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낙서투성이가 됐을 때의 심정을 한지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상인들은 자비로 페인트를 지우고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지윤이 바닥 청소를 마치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엄마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골목 전체가 조직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들이 언제부터 이 골목에 나타났는지 정확히 아세요? 이정호 씨가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처음 백두호 일당을 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니 2달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1~2달 전부터인 것 같아. 처음에는 건너편 상가에서 활동하다가 여기로 넘어온 것 같더라고. 아마 저쪽에서 더 이상 돈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온 거겠지. 한지윤이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들의 활동 패턴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위협하는지,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법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두호 일당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한지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그리고 이 골목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미정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지우는 골목 한 구석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은밀한 감시 기법을 활용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어요. 검은 옷을 입고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골목 입구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가로등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였죠. 차 문이 열리면서 3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앞서 나온 건 백두호였습니다. 그 뒤로 장영수와 처음 보는 또 다른 남자가 따라 나왔어요. 새로운 남자는 덩치가 상당했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어깨폭도 넓었어요. 한지훈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해야 했거든요. 백두호가 부하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좋지 않은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장영수는 아직도 손목을 살살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낮에 한지훈에게 당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온 덩치 큰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프레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페인트나 라카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한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들은 물리적인 위협으로 복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두호 일행이 한미정 씨의 떡볶이 가게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의 훈련받은 감각으로는 그들의 움직임이 손바닥 보듯 뻔했어요. 덩치 큰 남자가 가게 셔터 앞에 다가서더니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빨간 페인트였어요. 셔터에 낙서를 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야? 한지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세 남자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어둠 때문에 한지훈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야? 백두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한지훈이 천천히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자 세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또 너야? 장영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낮에 당한 게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 한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세대 일이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분명 싸움에 자신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한지훈에게는 그저 큰 덩치일 뿐이었습니다. 조심해,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장영수가 경고했어요. 하지만 덩치 큰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하나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가 한지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덩치 큰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당한 힘이 실린 펀치였어요. 하지만 한지훈에게는 너무 느렸습니다. 한지훈이 몸을 살짝 비켰어요.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지훈의 손이 움직였어요. 그녀의 손날이 덩치 큰 남자의 목력 경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순간 그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백두호가 경악했어요. 한지훈이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기절한 거야. 1시간 정도 지나면 깨어날 거고. 차분한 설명이었지만 백두호와 장영수에게는 소름 끼치는 말로 들렸어요. 저렇게 큰 덩치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다니. 장영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낮에 당한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형님, 도망가야 해요.
하지만 백두호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기서 또 도망간다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 너 대체 뭐야? 백두호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한지윤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경고했잖아. 다시는 이 골목에 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 뒤에는 큰 조직이 있다고. 한지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그 조직도 함께 상대해 줄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두호는 그 순간 정말로 무서움을 느꼈어요.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들 조직과 맞서 싸울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한지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까? 야간에 남의 가게 김을 파손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백두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기서 경찰에 신고당하면 정말 곤란해질 거였거든요. 아, 알겠어. 이번만은 넘어가자. 백두호가 서둘러 말했어요. 하지만 한지윤은 휴대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다음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관용이 없었어요. 백두호와 장영수는 서둘러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서 차로 향했습니다. 한지윤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차가 골목을 벗어나고 나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로 포기할까요? 아니면 더 큰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한지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릴 순 없었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윤은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법을 활용할 때가 왔어요. 백두호 일당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어요. 백두호, 시장 골목, 조폭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거든요. 군대 시절 알게 된 정보원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역했지만 여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걸고 나서 드디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백두호는 삼성파라는 중간 규모 조직의 말단 간부였습니다. 이 조직은 최근 세력 확장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보호비 장사를 벌이고 있었어요. 특히 시장이나 상가 같은 곳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었죠.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백두호의 과거였어요. 그는 과거에 폭행, 공갈, 협박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증거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해서 최근에는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있었어요. 경찰들도 그의 수법을 잘 알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죠. 한지윤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상대할 때는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전 10시쯤 한지윤은 엄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 한미정 씨가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떡을 하나씩 손질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역력했어요. 엄마 안 주무셨어요? 한미정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한지윤이 엄마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엄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호 상인회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큰일 났어. 새벽에 우리 가게들이 또 당했어.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지만 한지윤은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한지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어요. 이정호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설명했습니다. 철물점, 과일가게, 문구점까지 모두 페인트 테러를 당했다고 했어요. 벽에 빨간 페인트로 낙서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보호비 내라, 곧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다들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했어요. 장사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고 있었죠. 한지윤이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저들이 먼저 전면전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회장님, 상인회 모임 언제 할 수 있어요? 이정호 씨가 한지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철물점 뒤편 회의실에서 모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상인들에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왔습니다. 오후 2시 철물점 뒤편 작은 회의실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10여 명 정도였는데 얼굴마다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과일가게 김 사장의 얼굴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문구점 할머니는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모두들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한지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지윤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한지윤입니다. 미정인의 떡볶이 가게 딸이고 707 특임단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상인들의 눈이 커졌어요. 707 특임단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아닌가요? 몇몇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지윤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백두호 일당의 신상 정보와 활동 패턴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컴퓨터로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먼저 저들의 범죄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범죄 현장을 녹화하고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서 언론과 경찰에 동시에 제보하는 거였어요. 한지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상인들도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지윤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니 신뢰가 생겼습니다. 과일가게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들이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한지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은 자신이 감수하겠다고 했어요. 상인들은 증거 수집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지윤의 말에 상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함께 맞서 싸울 것인가. 이정호 씨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한다고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둘 다른 상인들도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문구점 할머니도 과일가게 김 사장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어요. 한지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백두호 일당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고 있었죠. 작전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상인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각자의 가게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백두호 일당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한지우는 골목 곳곳에 숨겨둔 감시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첨단 감시 기법을 활용한 것이었죠. 작은 카메라들이 골목의 사각지대까지 모두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며 한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백두호 일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모든 게 녹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한미정 씨의 떡볶이 가게에 첫 손님이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백두호 일당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지훈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한미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쉬지도 못하잖아. 하지만 한지우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상대방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조직원들이었거든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한지훈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골목 입구 감시 카메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거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한지훈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보니 며칠 전 조사한 백두호의 차량이었어요. 드디어 나타난 거였습니다. 차에서 3명이 내렸어요. 백두호, 장영수, 그리고 처음 보는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새로운 남자는 나이가 상당해 보였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옷차림새가 다른 2명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지훈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마 조직의 상급자가 직접 나선 것 같았습니다. 백두호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윗선에서 개입한 거였죠. 세 남자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지우는 즉시 다른 상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리 약속한 신호였어요. 작전 개시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정호 씨는 철물점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과일가게 김 사장은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어요. 문구점 할머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경찰서 전화번호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백두호 일행이 떡볶이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백두호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거리상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좋지 않은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한미정 씨가 불안해하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우는 엄마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사장 나와봐.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한미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나왔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냐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딸이 우리 조직원들한테 손을 댔잖아. 이걸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백두호와 장영수가 그 뒤에서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였죠. 한지훈이 가게 안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녹화 버튼을 이미 눌러둔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조직의 상급자인가 보네요. 한지훈의 차분한 말에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가 그 여자구나. 우리 조직을 건드린. 조직? 한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네에서 보호비나 뜯어내는 게 조직이에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입 조심해. 우리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거야? 그때 장영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쇠막대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흉기였어요. 한지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흉기까지 준비해 왔네요. 계획적 범행이군요. 한지윤의 말에 남자가 당황했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한지윤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들의 협박과 흉기 소지, 모든 게 녹화되고 있어요. 백두호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아, 그거 끄라고. 하지만 한지윤은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끄기는요. 이제 시작인데. 그 순간 골목 곳곳에서 다른 상인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휴대폰을 들고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 과일가게 김 사장, 문구점 할머니까지 모두가 증인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남자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미 시작됐어요. 한지윤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과 언론에 제보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거든요. 장영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남자가 손으로 막았어요. 지금 폭력을 쓰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좋아. 우리도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한지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단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세 남자가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이미 여러 대의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한지윤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정말 이걸로 끝날까요? 과일가게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한지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서와 지역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백두호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였어요. 한미정 씨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윤아, 정말 고마워. 엄마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한지윤이 엄마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조직이었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골목에는 평온이 찾아온 것 같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지윤이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USB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들과 상세한 문서들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영상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백두호 일당의 얼굴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전 9시 한지윤은 관할 경찰서의 회색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사가 김 형사와 미리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어요. 김 형사는 707 특임단 시절 공동작전을 펼쳤던 믿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3층에 있었는데 복도를 걸어가며 한지윤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김 형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김 형사가 서류 더미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윤이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협박 장면, 흉기 소지, 기물 파손 시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있어서 조작 의혹도 없었어요. 김 형사가 컴퓨터로 영상을 재생하자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백두호가 협박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재생되었어요. 장영수가 흉기를 꺼내는 장면도
여러 각도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상급자로 보이는 남자가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도 완벽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김 형사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보통은 피해자 증언이나 간접 증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현장 영상이 있으니 확실했습니다. 한지윤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백두호 일당도 바보가 아니니까 눈치를 챌 수도 있었거든요. 김 형사가 동료들과 상의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오늘 오후에 영장을 신청하고 내일 새벽에 일제 검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조직원들을 동시에 체포하는 작전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온 한지우는 곧바로 지역 신문사가 있는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의 힘도 필요했거든요.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있는 편집부로 올라갔어요. 기자 박민수 씨는 30대 후반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사건을 좋아했어요. 한지윤의 제보를 듣고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노트북에서 영상을 재생하자 박민수 기자가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어요. 가끔씩 중요한 부분에서 일시정지를 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특히 조직의 상급자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이 되겠는데요? 시민이 직접 조폭을 소탕한다니. 하지만 한지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엄마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박민수 기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 딸의 엄마 지키기 프로젝트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였거든요. 기자가 내일 새벽 검거 작전 때 동행 취재가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한지우는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했어요. 자신이 개입할 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지윤이 신문사를 나올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정호 상인회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지윤 씨, 큰일이에요. 백두호 놈들이 대규모로 몰려왔어요.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숨소리도 거칠게 들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한지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아마 내부 정보원이 있거나 아니면 우연히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남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와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설명하길 10여 명이나 되는 조직원들이 몰려왔다고 했어요.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어서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철물점에 숨어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한지윤이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멀리서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와 고함 소리, 그리고 금속 소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골목 입구에 도착한 한지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말로 10여 명의 남자들이 골목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준비해온 게 분명했어요. 백두호가 그들 가운데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겁에 질려 도망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한지윤이 즉시 휴대폰으로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자 김 형사가 놀라며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지훈이 골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상인들이 모두 가게 안에 숨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꽁꽁 잠그고 불도 끄고 있었어요. 한미정 씨도 떡볶이 가게 안에서 불안해하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한지훈이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한미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한지훈이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백두호 일당이 점점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모두 나와.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 오늘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간다. 백두호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협적이고 사나운 목소리였어요. 한지훈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특임단 출신이라고 해도 10여 명을 혼자 상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물점 문이 열리더니 이정호 씨가 나온 거였어요. 손에는 굵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호 씨의 외침에 과일가게 김 사장도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도 과일 칼이 들려 있었어요. 이어서 문구점 할머니까지 나왔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단호했어요. 한지훈이 놀랐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나서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던 분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선다니. 하지만 이정호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 골목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백두호가 이 광경을 보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약간의 당황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조직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급히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김영사가 약속을 지킨 거였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벽에 반사되었어요. 백두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골목 양쪽 입구를 완전히 포위했거든요. 도망갈 구멍이 전혀 없었어요. 확성기에서 경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백두호 일당이 우왕좌왕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던 조직원들도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백두호도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결국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한지훈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사가 수갑을 채우며 다가와서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했고 한지훈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확실한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서 나왔어요. 모두의 얼굴에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볼 수 있었어요. 한미정 씨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지훈이 엄마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골목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더 이상 조폭들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두호 일당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조직적 공갈과 협박,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백두호는 3년, 장영수는 2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한지우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정의가 실현되는 그 순간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조폭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어요.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한미정 씨의 떡볶이 가게에는 연일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한지훈의 이야기가 신문과 인터넷, 텔레비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딸이 엄마를 지킨 감동실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후부터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며칠간 올라갔었어요. 오늘도 떡볶이 가게 앞에는 50m가 넘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 가족 단위 손님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한지훈과 한미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임시로 설치한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번호표까지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미정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떡볶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10배는 많은 양이었어요. 빨간 고추장을 대형통에서 퍼내고 하얀 떡을 가마솥 크기의 냄비에 끓였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국자를 저어댔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딸 때문에 자랑스러우시죠?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대생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한미정 씨가 수줍게 웃으며 떡볶이를 플라스틱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줬습니다. 김밥도 한 줄 덤으로 넣어줬어요. 아직도 이런 관심이 낯설었지만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좋은 일 했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에요. 한지훈은 가게 한구석에서 김밥을 싸며 엄마를 도우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후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펼치고 단무지, 당근, 시금치를 올리는 그녀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정확성과 신속함이 김밥 싸는 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1시간에 100개가 넘는 김밥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손님들은 한지훈이 김밥을 싸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교하고 빨랐거든요. 와, 정말 빠르시네요. 역시 군인 출신이라 다르네요. 중년 남성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 김밥 더 싸야 할 것 같아요. 재료가 떨어져 가네요. 그래, 지훈아. 내가 싸는 김밥이 더 예쁘더라.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손님들이 흐뭇해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감동이었거든요. 오후 3시쯤 이정호 상인회 회장이 가게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장미꽃이 가득 든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정아, 지훈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걸 보니 뛰어온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궁금해하며 이정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좋은 일인지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한지윤이 김밥을 싸던 손을 멈추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골목을 모범 상가로 선정했대. 그리고 안전 골목 조성 사업 예산도 1,000만 원이나 지원해 준다고 해.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서 나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과일 가게 김 사장은 사과 박스를 들고 나왔고 문구점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모두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정호 씨가 더욱 신나게 계속 말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우리 골목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어. 그리고 관광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 과일 가게 김 사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가 전염되어 골목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문구점 할머니도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심지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까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일찍 문을 닫던 골목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장소가 되었어요. 지윤 씨 덕분이에요. 이정호 씨가 한지윤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한지윤은 두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회장님들이 용기를 내어 함께 싸워주셨잖아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사였어요. 그의 손에도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으로 보였어요. 지윤 씨, 축하드려요. 김영사가 환하게 웃으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무슨 축하를요? 또 무슨 일이 있나요? 한지윤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시청에서 시민 영웅상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상을 주신다고 해요. 한지윤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런 큰 상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 큰 상까지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김영사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용기란 없어요. 지윤 씨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나요?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한미정 씨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골목 전체가 또다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 손님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지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뜨거운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따뜻한 주황빛 석양이 내려앉았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각 가게의 간판들도 네온 사인을 밝혔습니다. 한지윤이 엄마와 함께 가게 정리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거창한 목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 용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더러운 그릇들을 설거지하며 한지우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봤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었지만 분명한 방향은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뭘 할 거야?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한미정 씨가 떡볶이 냄비를 닦으며 딸에게 물었어요. 걱정 반, 기대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엄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저희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요. 아마 그런 일이 제 진짜 사명인 것 같아요. 한미정 씨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언제 이렇게 의젓하고 훌륭하게 자랐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골목 곳곳에서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의 형광등, 과일 가게의 따뜻한 전구, 문구점의 화려한 LED 조명까지 모든 가게에서 밝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일찍 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밤늦게까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새로 설치된 벤치에는 연인들이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안전해진 골목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내일은 뭘 만들어 팔까요? 요즘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메뉴를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글쎄, 지훈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내가 만든 건 뭐든지 맛있을 거야. 모녀의 대화가 정겨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행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한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걸 한지우는 뼈저리게 배웠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한지훈의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골목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어두워 보일 때가 있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도 나 하나 나선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용기는 혼자서 시작되지만 변화는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 말이에요. 한지훈 씨가 처음 조폭들 앞에 섰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상인들에게 전해졌고 결국 골목 전체가 하나가 되어 승리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딸이 어머니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한 힘,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충분히 강하고 당신 주변에도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오늘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딸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작은 용기라도 내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